노무 부분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항상 여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직원들이 가끔 그 공휴일을 대체해서 연차를 쉬는 것에 대해서 날을 세워서 질문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도 말문이 턱턱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차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연차를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체 공휴일이 그 개념이 원래는 병원들은 공휴일은 쉬지만 대체 공휴일은 안 쉰다라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개천절이 일요일에 있어서 월요일에 생긴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는 했지만 그만큼의 이제 뭐 수당이나 뭐 휴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하는데 토요일 날 쉬는 거에 대해 토요일 날 개천절이니까 한글날이니까 문을 닫았어요.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에요. 우리는 토요일에 문을 닫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토요일은 토요일이고 월요일은 월요일로 추가의 공휴일이 생긴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시작 단계다 보니까 뭐 그날 뭐 쉬어야 한다, 뭐 1.5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물론 그 나라에서는 명확하게 공휴일을 추가로 지급한 건 맞지만 병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약간 좀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무조건 쉬어야 되는 공휴일로 지정이 될 거예요.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포함해서 그 추석과 저기 한글날 대체 공휴일을 다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거 4일의 휴가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 그 4번을 1.5배 수당으로 다 지급하기에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선택하시는 원장님도 계실 거고 휴가를 주시는 원장님도 계실 거고 아마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휴가를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4번의 휴가가 아니라 6번의 휴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연차가 15개라고 최소 15개라고 했을 때 플러스 6개의 휴가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연차가 많이 쌓이신 분들은 더 많은 연차를 가져가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이제 30명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30명이 21개의 연차를 최소 써야 한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써야 될 게 600 몇 개가 나왔어요. 620개 정도.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명당 2개의 연차를 다 돌아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주차 제외하고 공휴일도 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쉬어야 되는 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단은 그 쉬는 날짜가 한 달에 그리고 매일매일 몇 명의 직원이 출근을 해야 하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거에 따른 이제 인력 배치를 잘 하시고 그래도 모자랐을 때 인력을 뽑아야 하겠죠.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인력을 더 추가를 하는 게 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거는 우리 직원이 쉬는 날이 많아졌지만 반대로 환자들도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평일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거고 그만큼의 또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직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환자를 더 많이 받고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원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연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게 수치로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이 직원 배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병원에 원장님이 한 분이 아닌 이상 보통 이제 2-3분 이상 계시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장님들이 또 매일 다 나오시는 게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몇 분의 원장님 나오시고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요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장님의 어떤 원장님 수에 따라서 필요한 직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뭐 일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말인 다음 날도 환자가 많고 추석 다음 날, 뭐 연휴 다음 날도 환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조금 더 집중해서 더 몰아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쉬는 날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데스크 같은 경우는 전화가 또 많이 오는 날이 유난히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을 좀 전화 유입량이라든지 환자의 어떤 유입량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오프를 이날은 똑같이 원장이 2분이지만 이날이 유난히 전화가 많이 온 날이야. 그럼 이때 더 오프를 그러니까 덜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약을 잡으실 때도 예약 시스템을 딱 맞춰서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이렇게 바쁜 것만 다 몰아서 계속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메인 진료와 사이드 진료를 같이 잘 버무려서 효율적으로 또 오버타임 많이 나지 않게 그런 시스템을 좀 잡고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오프 잡는 게 복잡하겠네요. 네, 그렇죠. 많이 복잡하죠.
다음은 마케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병원을 외부에 알리는 것도 경영 지원실의 주요한 업무일 네. 텐데 이 마케팅은 내부 마케팅, 외부 마케팅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병원을 알리는 모든 행위는 다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다각도로 좀 힘쓰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보통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광고, 돈 들여서 하는 외부 광고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케팅은 사실 내부에서 그냥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잘 좋게 시켜줄 것이냐부터 그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데스크에서 고객이 오셨는데, 환자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인사하면 고객이 더 만족을 할 것이냐. 내가 뭐 만약에 뭐 발치나 수술의 주의사항을 설명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종이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쇄 홍보물로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환자가 진료가 끝나고 났는데 이런 치료에 대한 설명을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뭐 URL로 문자로 보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주의사항, 그러니까 그 치료에 대한 설명을 편지로 드린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마케팅 활동이거든요. 고객들한테 전화하는 거, 환자분들한테 전화 리콜하는 것도 다 마케팅의 일종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경영지원실에서 하는 일이다라고만 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마케팅, 내부 마케팅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풀어드리면 외부 마케팅은 정말 아까 비용 들여서 외부에서 뭐 키워드 광고를 하던, 배너 광고를 하던, 뭐 지하철 광고를 하던 그런 식으로 하는 광고를 말하고, 내부 마케팅은 우리 병원 내부에서 홍보물을 예쁘게 만들고 고객들한테 어떤 자료를 배포를 하고 직원들이 이제 뭐 이렇게 환자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영 지원실이 있지 않아, 우리 병원 마케팅 안 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규모가 좀 있는 병원들은 워크샵 프로그램을 좀 탄탄히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이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어떠한 주제 하나로 워크샵 그 공간에서 모두 함께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직원들이 하다가 지친 거죠. 우리 여기 좀 쉬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워크샵에서는 내가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것들도 좀 전해야 되고, 감동도 좀 있어야 되고, 약간 눈물도 이런 이벤트 같은 것도 꼭 눈물이 있어야지. 참 막막했어요. 아무튼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래서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는 이런 워크샵 프로그램을 어떤 것들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저희가 규모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워크샵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원장님의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거를 끌어내고 싶다. 지원을 좀 해달라 해서 원장님께서 일단은 이제 비용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호텔을 잡았어요. 강남에 있는 큰 호텔에 연회장을 대여를 해서 전 직원이 이제 주말에 모였죠. 네, 그 워크샵의 요는 사실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환자를 만족시키고 병원을 잘 이렇게 병원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냐.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워크샵이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쉬는 날 못 쉬고 나와가지고 병원을 위한 어떤 회의를 해야 돼? 너무 싫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은 사실 회의 문화가 거의,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어떤 그냥 현황을 보고하고 이런 게 끝이지,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내 막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그런 자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일단 모여서 팀을 만들었어요. 팀은 제가 임의대로 만들었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원장님 팀, 뭐 경영팀, 뭐 진료팀, 기공팀 이런 팀이 다 이제 분류가 돼서 일단 그 노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팀빌딩 문제죠. 그러니까 팀끼리, 우리끼리 이제 그 팀의 이름을 정하고, 팀의 구호를 정하고, 뭐 여기서 팀장을 정하고, 뭐 이렇게 뭐 잔심부름할 그 깍두기를 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팀빌딩 할 때도 우리 팀명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팀명을 짓고, 우리 팀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음식과 비교해서 이제 한번 해봐라. 예를 들면 어디는 섞어찌개다. 우리는 모두가 막 모든 캐릭터들 섞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왜 전지에다가 이렇게 막 써서 매직이랑 색연필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어릴 때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팀빌딩을 먼저 하고 이제 외부 강사님 모셔가지고 동기부여 강의 이제 한 50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치과에서는 많이 듣기 어려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치과에서는 거의 임상이나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깨우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 한번 준비를 했었고, 그 솔라리움 카드라고 왜 이제 그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이제 착 펼쳐놓고 나의 현실과 맞는 사진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해보세요.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 팀에서 한 명이 마이크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열심히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울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되게 따뜻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발표를 시켰는데 원장님 팀에서 저희 병원장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맞아 소름이 막 너무 돋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고 원장님이 정말 지금 이런 마음이시구나도 알겠고 원장님이 이런 워크숍에 참여를 해줬다는 것도 감동이고 그러니까 저기서는 우리 정말 신입 직원이 마이크 잡고 발표하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원장님이 발표를 하시는 게 얼마나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고 좋겠어요, 느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를 또 이제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실제 본격적으로 그 시작을 한 브레인스토밍, 이제 그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낼 수 있고 성과를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회의 기법인데 쓸 수 있는 툴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저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을 했고 그게 하나의 주제를 던져주면 각자 자기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막 의견을 막 내요. 조건이 있죠. 뭐 어떠한 의견도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뭐 그 의견이 주제가 빗나가도 그냥 괜찮다. 얘 의견을 내 의견이 덧대어줘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과를 끄집어내는 건데 그게 또 처음부터 우리 병원을 위한 병원의 성장을 위한 걸 해라 하면 또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우리 병원을 치과계의 삼성 만들기 위한 주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복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간식을 잘 주는 병원, 뭐 쉬는 날이 많은 병원, 뭐 안마의자가 있는 병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니고 싶은 병원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애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1차로 분위기 좋게 하고 두 번째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우리 병원과 직원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팀별로 주제를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뭐 환자 신안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제 뭐랄까 교정과에서는 뭐 DB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컴플레인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직원들도 본인들이 낸 의견에서 결과가 나온 거니까 당연히 따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 나온 복지를 굉장히 많이 적용시켜서 네, 원장님이 엄청 그걸 되게 뿌듯해 하시고 실제로 적용시켜 주시고 그럴 때 그때 나온 복지 중에 하나가 뭐 생일 연차, 생일날 그냥 공짜로 쉴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뷔페에서 맛있는 밥도 먹게 해주고 재밌겠네요. 네. 듣는데 재밌을 것 그래요?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 했던 거는 이제 성격 유형 검사를 먼저 1차적으로 해주고 요즘에 그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MBTI나 디스크나. 근데 그때 당시는 또 그런 게 유행하지 않을 때여서 신기하죠. 네, 재밌죠. 굉장히 전 TA 교류 분석 검사로 이제 성격 유형 검사 해줬는데 정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 나를 외부에서 파악해 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한 후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성격 유형이 있고 환자들도 다양한 성격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자, 어떻게 응대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또 이끌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워크샵을 할 때 병원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한 워크샵은 이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직원들이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참 어려운 네. 과제였는데 소스를 지금 많이 던져주셔가지고 재밌겠네요. 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네.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경영지원실에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또 핵심적인 그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과 평가가 진짜 어렵죠. 네. OKR이라든가 또는 뭐 성과와 결과에 대한 성과주의, 결과주의에 대한 구분 이런 거를 조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무에 적용시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님 병원에서의 그런 사례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요즘에 또 어떤 이슈가 있나 갈등 사례가 있나 이런 것들도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그러니까 정말 성과라고 하는 게 내가 평상시에 잘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따져야 하는데 단순하게 우리는 평가라는 그 자체, 그 제도 안에서의 결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병원도 지금 3년째 이제 그 연말에 평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봉에 플러스 알파의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거는 원래 저희는 이제 항상 그 연봉 테이블이 있고 항상 매년 급여가 오르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를 더 주겠다. 너네가 이제 평가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공부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실력이 향상되면 그걸로 나도 성장하고 돈도 받아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건데 평가를 해보면서 느낀 게 정말 그런 거예요. 내 평상시에 진짜 고객 응대를 잘해요. 그러니까 환자 매니지를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얘는 이론을 이렇게 외워서 필기를 하는 걸 너무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제일 낮은 거예요. 저기 시험 필기 평가에서. 그러니까 이 점수만 봤을 때는 얘 잘하는 애 맞아?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얘만큼 잘하는 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괴리. 근데 사실 이게 또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하기로 한 거고 이 결과에 따라 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네.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성과평가라고 하는 건 정말 내가 평상시에 환자 응대를 잘하고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컴플레인을 줄이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줘야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병원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올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했던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실기, 뭐 필기, 그다음에 출근 근태, 그다음에 평가, 그러니까 이제 뭐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한다든지 원장님이 평가하신다든지 평상시에 어떤 태도로 이제 임하느냐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실기 시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유용은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포토 촬영하는 거, 뭐 엑스레이 찍거나 뭐 그 임프레션 뜨고 그런 것들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연습을 할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평가 시점 이후로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 굉장히 좀 그거는 정말 필요하다. 이게 평상시에 계속 교육을 해주거나 푸시를 하거나 이런 평가가 있거나 어쨌든 직원들이 스스로 대부분 안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미션을 던져주고. 네, 그렇죠. 미션에 플러스 내가 얻어가는 어쨌든 베네핏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필기 시험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체어 사이드에서 상담하는 거 환자 매니지 할 때 이제 주의사항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해보지만 평상시에 또 못하는데 또 이렇게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괴리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연구를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데스크는 어떻게 평가해요? 일단 실무평가. 저희가 실무평가가 현장에 제가 가서 응대 어떻게 하는지 봐요. 보고 그걸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주의사항 설명한다든지 신안을 접수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롤플레잉 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그걸로 평가를 하고 필기 시험도 중요하게 우리가 꼭 이제 임상에서 알아야 할 것들은 필기 시험으로 준비를 해요. 뭐 전신질환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보험 청구에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뭐 임상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은 또 필기 시험으로 보고 있고. 네. 이 평가를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으로 계속 국한될 수가 없는 거기는 해요. 네, 네. 이게 상황이 계속 변하고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네. 성과평가에 대한 제도도 맞아요. 변해야 되기 바뀌어야 될 때문에 거. 네. 그 경영 지원팀 그리고 뭐 이렇게 원장님들 이 경영 쪽에 의사 결정을 하시는 네. 분들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라고는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은지 이사님은 어떻게 경영지원실에 네. 들어가시게 됐는지도 네.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경영지원실에 가시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코디네이터로 입사를 해서 상담을 좀 꽤 빨리 시작했어요. 실장이라는 직책을 이제 2년 차 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9년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동생들도 굉장히 좀 오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병원에서 상담하고 환자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되게 재밌게 일을 했던 게, 그러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일을 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병원 브로셔 만드는 거, 원내 홍보물 제작하는 거.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떤 필요한 문서들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느 날 핸드폰 그 바꾸려고 매장에 갔는데 그 핸드폰 왜 견적서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원래 얼마짜리인데 이제 뭐 무슨 할인해서 이게 얼마고 월에 얼마씩 내야 되고 그런 종이 한 장을 받았는데 이걸 보자마자 우리 병원의 교정 그 분납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할 때였거든요. 여기다가 쓰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이를 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들한테 설명하고 막 써주고 하는 것보다 저도 쓰기 편하고 환자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라섹 수술을 하러 또 안과에 갔는데 어떤 약이 어떻게 생겨서 이게 이름이 뭐고 얼마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준 그 주의사항 종이를 보고 우리 병원은 임플란트 그 주의사항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원래는 텍스트로 다 이렇게 막 그냥 뭐 2시간 후에 거즈를 뱉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텍스트 형태였다가 이제 그림을 넣고 대표 문장 단어를 넣고 이제 설명을 하고 하니까 너무 보기가 편하고 설명하기도 편하고 환자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매사에 그 병원이 아닌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우리 병원에 적용하면 좋을까를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환자 관리 업무에 약간 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리고 이 일을 그러면 누군가에게 줘야 하는데 외부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뽑아도 이만큼 나처럼 그러니까 성과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좋은 성과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애착을 가지고 한 사람 뽑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생을 또 이제 내가 너무 오래 해서 못 크고 있으니까 얘를 좀 키워줘야겠다. 나처럼 상담을 하고 환자 관리할 수 있게끔 키워줘야겠다라고 해서 걔를 이제 키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빠지게 되면 어쨌든 데스크 직원이 또 한 명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직원을 새로 뽑는 거는 원장님한테 더 지출하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제 월급에서 신입의 월급을 주겠습니다. 더 지출하는 거 없이. 그러려면은 내가 당연히 급여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조금 덜 나오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 이틀 출근 그때 5일이었을 때 주 이틀 출근으로 바꾸고 급여를 조금 조정을 하고 신입을 뽑았죠. 근데 물론 감사하게도 다 줄이진 않으시더라고요. 일부만.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건데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었고, 병원에서도 필요한 일들을 더 성과를 낼 수가 있는 집중할 수 네, 있어. 추가 지출이 없이. 물론 추가 지출이 좀 사실상은 있었던 게 맞지만, 어쨌든 조금 더 원장님이 효율적으로 많은 성과를 끄집어낼 수 있었을 거고, 또 저희 밑에 있는 직원들도 또 키워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이제 저처럼 좀 현장에서 빠지고 싶어 하시는데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요구하셔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하고 싶어도 그런 방법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시는 실무진들이 많을 텐데 오늘 굉장히 좋은 팁을 주셨어요. 네. 오늘 이은지 이사님 덕분에 경영지원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도 있게 들어봤고 또 실무진들이 진료 영역, 데스크 영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고민할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대신 고민하는 만큼 우리도 성장하겠죠? 네. 오늘 긴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일상에도 데이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가계부로 쓰는 거, 내가 지출을 얼마나 하고 있다라고 쓰는 것도 데이터이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몸무게를 적잖아요. 그럼 몸무게가 내가 뭘 먹고 몸무게가 어떻게 줄었다 하는 것도 사실 다 데이터이고, 요즘에 당근마켓 끼셔야 되나? 당근마켓으로 이제 중고 마켓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내가 한 달 동안 판매한 금액이 얼마였다, 내가 아낀 금액이 얼마였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통계를 내줘요. 그런 것도 다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옷을 봤어요. 그 옷을 봤는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뭐 유사한 상품이 뜨고 내가 클릭했던 상품이 뜨고 유사한 상품들이 뜨고 하는 것들도 다 데이터에 의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미 내 생활 속에는 많은 데이터가 묻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 자신의 일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아직 자기 것을 찾지 못하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치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들 치과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치의생 학과를 나오고 국가고시 준비를 하고 어렵게 그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또 들어오셨을 거고 그 치의생 공부를 하지 않으신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비임상으로 들어왔지만 이 임상을 배우고 환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 피나는 노력을 또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과라는 환경이 이게 내가 한 번쯤 해보자 해서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그만두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들어온 거 내가 오랫동안 이 안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무조건 경험을 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일할 때 차이가 많이 큰데 이제 뭐 치과에서 내가 나중에 보통 직원들한테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 치과 실장이 되고 싶어요, 상담 실장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장이 사실 어떤 끝은 아니잖아요. 그럼 강사로 나갈 수도 있고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차릴 수도 있고 요즘은 꼭 그런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이제 그 블로그 포스팅 잘해서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유튜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유튜버가 될 거야. 나는 블로그를 정말 잘해가지고 나중에 책을 쓸 거야.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친구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나는 그냥 위생사가 됐으니까 꿈을 이뤘어. 난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냥 매일매일 다니는 게 좀 약간 우리가 스트레스 요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일하는 그 두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친구는 매일 출근해서 오늘은 또 어떤 환자가 와서 날 힘들게 할까? 오늘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또 시장한테 혼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그 블로그를 하고 뭐 블로그를 잘해서 나중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오늘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것이 나한테 콘텐츠가 돼서 내가 포스팅을 할 수 있고 강사가 꾸민 친구들은 내가 오늘 어떤 일이 나에게 생겨나서 이걸 나중에 강의 자료로 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를 사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8시간이 나의 시간이지 병원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지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이 과정은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나의 굉장히 소중한 콘텐츠고 나의 자산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 일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떠나서 인간 이은지는 어떨 때 제일 행복한가요? 이게 질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삶의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행복하고 가족들과 이렇게 다 행복한데 근데 제가 이제 되게 바쁘게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한가하게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주말은 이제 제가 어떤 일이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그러니까 집안일,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 이렇게 아이가 또 둘이다 보니까 정말 주말이 너무 쉴 틈 없이 바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주말에 아침밥을 먹고 다 정리를 해놓고 소파에 남편하고 둘이 누워있었고 아이들 둘이서 막 신나게 놀더라고요. 저희가 대화하고 막 재롱도 떨고 하면서.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너무 행복한 감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그림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 너무 일상적인 누구나 사실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장면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게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커다란 것이 저한테 행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행을 가고 비싼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내 가까운 우리 가족들과 그냥 근심 없이 내가 뭐 해야 될 거라는 부담, 뭘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웃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저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의 소중함.
나에게 가족이. 가족이 제가 되게 이제 첫 번째 가족은 제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난 가족이 저희 엄마 아빠였고 그리고 오빠였고 두 번째를 만난 가족이 남편의 부모님이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사실 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쪽으로 포커싱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난 게 내 인생의 결론이다, 마침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추후 나중에 내가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여유를 나에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싶고, 그리고 가끔씩 인생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선택점들 있잖아요. 갈등하는 그런 순간들에 과거에는 이제 내가 이 길 말고 저쪽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이걸 했을 거, 내가 후회를 많이 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때 이 길을 선택했던 거, 이 공부를 했고 이런 직장에 취업을 했고 했던 과정들이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였고 남편을 만나서 이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였구나. 이렇게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왔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희생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아이들한테 지금 많이 시간 할애를 못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애정을 더 쏟아부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또 데이터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물론 내 커리어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떠오르는 또 직종 중에 하나가 또 데이터가 있잖아요. 내가 미래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아이에게 또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고 아이에게 교육을 해주고 싶고 또 그런 엄마의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한 것도 있었어요. 물론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긴 했지만, 그래서 모든 나의 어떤 행동과 생각의 결과는 다 가족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기승전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남편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데요.